여러분들과 함께 근현대 소설을 통해 본 한국의 음식, 담론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오늘 제가 간단하게 그냥 목차를 좀 잡아봤는데요. 이 현대소설 제 연구 시기는 사실 개화기부터 현대까지를 다 잡고 있습니다. 근데 음식 문화가 언제 가장 두드러졌을까를 생각을 하다가 그래도 외국의 음식이 굉장히 많이 들어온 일제강점기 그리고 한국 전쟁과 분단을 체험을 했던 한국 전쟁 동시대의 그런 여러 가지 문화에 대해서 제가 근대화의 환상과 환멸, 한국 전쟁의 폐허와 산업화, 그리고 자본주의적 일상과 욕망, 그리고 저항이라는 제목, 그리고 마지막에 다양한 감각의 탄생이라는 제목을 한번 정해보았습니다. 환상과 환멸은 이게 굉장히 서구의 여러 음식들이 들어와서 근대화에 대한 환상이 생겼지만 그 안에 또 궁핍의 문제가 굉장히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그리고 한국 전쟁의 폐허에서는 산업화와 동시에 이제 도시화가 되는 또 음식의 그런 뭐라고 할까요? 그 근대화에 대한 외로움 같은 걸 보여주는 음식 그리고 최근의 작품들에서 다양하게 나타나는 음식에 대한 그런 욕망 같은 것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네, 먼저 제가 이제 제 연구 분야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면요. 저는 현대소설 전공인데 그 중에서 특히 6, 70년대의 근대적 주체 그리고 현대소설에 나타나는 질병 담론 같은 걸 연구했었어요. 치매나 뭐 이런 것들이 어떻게 등장을 하는가. 근데 사실 이 소설이 작은 이야기거든요. 근데 이게 옛날에 그러니까 고대 그러니까 조선 시대까지만 해도 군자의 도가 아니었거든요. 이 작은 이야기들은 그냥 잡담 패설 그냥 진짜 패설들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 소설은 결국은 허구적 이야기이지만 인간의 가장 그 삶의 단면 그리고 욕망을 보여줄 수 있는 장르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소설을 연구하면서 어떤 것들을 보냐 하면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는 사건들은 많이 있습니다. 한국 전쟁이나 한일 합방이나 이런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는데 그때 그 시대를 진짜 살았던 당대 사람들의 그 느낌 혹은 그 사람들의 욕망이나 그 사람들이 생각했던 여러 가지 그런 생각들을 이렇게 제대로 적나라하게 보여줄 수 있는 장르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소설을 당대의 문화 담론 및 인간의 욕망을 가장 잘 보여주는 장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오늘 제목에서 제가 먹고 살기라는 단어를 갖고 온 이유는 이 먹다라는 것만큼 생존과 직결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먹고 살다라는 단어는 한 단어입니다. 먹다가 살다가 붙어진 한 단어고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단어를 제가 고른 이유가 정말 인간에게 의식주는 굉장히 기본적인 거지만 음식만큼 생계 유지에 아주 필요한 인간의 욕망이 가장 많이 투영되는 게 바로 음식이구나라는 걸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음식은 생명 유지를 위한 기본적인 욕망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욕망 그냥 생계 유지만 있는 게 아니라 아비투스라고 하는 피에르 브루드웨라는 사회학자가 얘기했는데요. 취향입니다. 그러니까 습관, 취향 같은. 그러니까 신체에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리의 그런 사회적 배경이나 계급이나 여러 그 자기의 생애에 대한 여러 가지가 습관처럼 새겨져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음식을 줬을 때 우리가 포크를 꺼내거나 이런 거, 인도 사람이 손으로 먹거나 아니면 진짜 어디서 테니스 공이 날라왔을 때 어느 쪽으로 몸을 틀어서 칠지가 다 신체에 각인돼 있습니다. 음식 역시 이런 그런 사회 문화적인 문화 자본을 굉장히 잘 보여주는 그런 대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목을 정해봤고요. 네, 이제 그래서 제가 처음 보여드릴 이 작품은 그러니까 제가 개화기 때부터 소설을 보니까 음식 문화가 어디에서 되게 많이 나타날까 바로 이제 그 일제시대 유학을 갔다 왔던 지식인들의 소설에 굉장히 많이 나타나더라고요. 염상섭이라는 작가의 만세전이라는 작품은요. 만세전, 그러니까 1919년 3.1운동 전을 기록한 소설이에요. 근데 이 소설 보면은 이제
일본의 와세다 대학에서 유학을 하고 있던 이인화라는 사람이 아내가 위독하다라는 정보를 받고 이제 시모노세키항에 가서 부산으로 갔다. 그 관부 연락선 타고 부산 와서 이제 딱 보는 거예요. 근데 몇 년 전에 유학 가기 전에 부산에 갔을 때는 다 한식이었죠. 그러니까 유학 갔다가 왔으니까 지금 이인화는 한국식 삼밥을 먹고 싶어요. 이렇게 김치랑 국이랑 이런 걸 먹고 싶은데 김치가 먹고 싶은데 다녀보니까 그 부산에는 이미 다 일본식으로 다 주택이 개조돼 있고 그냥 모두가 다 일본식 식당인 거예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그 일본 국수집, 여기 국수집은 이제 우동집이죠. 우동집에 들어갔는데 이제 여자들이 또 있고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이런 장면을 제가 보여드린 거예요. 그래서 요때가 이제 한국적인 어떤 전통과 일본적인 것 그리고 서양적인 것이 굉장히 많이 혼용되는 그런 현상을 보이는 시기입니다. 그렇다면 경성은 어땠을까요? 1930년대는요. 드디어 이제 한국 그 경성에 그 백화점이 한 거의 뭐 6, 7개가 생기는 그 중에 특히 지금 신세계 백화점이 있는 미쓰코시 백화점 그곳가 이제 일본 자본으로 제일 큰 대표 백화점이었고 지금 종로타워가 있는 데가 화실백화점 자리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국내 자본.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막 있고 명동이 엄청나게 이제 어떻게 보면 서구적으로 변화된 그런 상황을 보여줍니다. 30년대 명동 거리인데요. 이 황금정 이정목이라는 곳은 황금정은 명동 을지로 쪽이에요. 이정목은 이제 1가 2가 할 때 그거고 여기에 보면 이 3대라는 작품은 조의관, 조상훈, 조덕기라는 3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중에 이제 덕기라는 친구는 지식인이고 부잣집 아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잘 먹고 다녀요. 근데 어느 날 친구가 와서 이제 뭐 좀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그래서 이제 가는데 좋은데 발견했네. 그러면서 이제 데리고 갔는데 본정통으로 가니까 이 부잣집 아들은 당연히 뭐 좋은 경양식집 갈 줄 알았더니 그냥 이 바커스라고 하는 술집, 쬐끄만 술집에 데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좀 맛있는 데 가지 그랬더니 양식 한 접시면 쌀 한 대가 넘는다라고 얘기하면서 타박을 줍니다. 그러면서 거기 가서 이제 오뎅하고 술을 그때 당시에 굉장히 이 명동거리에 깔려 있던 음식이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먹게 됩니다. 그러면 미쓰코시 백화점의 그것은 어땠을까? 여기 보면 이제 최만식의 태평천하라는 38년 작품을 갖고 왔는데요. 여기 주인공은 이 윤직원 영감은 72살입니다. 근데 15살 정도의 춘심이라는 기생을 꼬시기 위해서 지금 반지도 사주고 막 이제 그 진고개라고 하는 명동 충무로길을 데리고 다니면서 반지도 사주고 막 그러는데 이 춘심이가 그런데 이제 춘심이를 집으로 불러요. 그래서 이제 이 윤직원이 우동 한 그릇을 사주겠다라고 하니까 배달을 시킵니다. 1930년대. 그래서 탕수육도 하나 먹겠다고 춘심이가. 그러니까 이 윤직원 되게 아주 고약한 구두쇠거든요. 1년 꺾은 50전 달라고 하면 반 깎아서 25전 주고 막 이런 되게 부자인데. 근데 이 계집애가 여우가 다 되어서 탕수육 한 접시가 40전인 줄 모르고 시킨다. 그때 당시에 커피가 되게 유명한 그 커피 다방에 커피 한 잔이 10전 정도고요. 설렁탕 한 그릇이 15전에서 20전 사이입니다. 엄청 비싼 거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그렇게 시켰더니 마당에 청요리 괴짝을 들고 우동두 그릇과 탕수육 한 그릇을 이제 갖고 옵니다. 막 맛있게 먹으면서 춘심이는 이제 가서 건번 친구들한테 자랑해야지 이러고 먹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보면은 그 다음에 반지를 사주고 진곡에 갔다가 이제 그래서 이 춘심이한테 속아가지고 한 80전짜리 반지를 90전 정도 주고 이제 금반지를 사줘요. 그리고 이제 딱 나가는데 춘심이가 얘기합니다. 저 미쓰코시 가서 난찌 먹고 가요. 이 난찌가 뭘까요? 바로 런치 세트. 미쓰코시 백화점은 지금 신세계 자리인데요. 4층에 대식당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가장 유명한 거 난찌라고 하는 런치 세트 메뉴고
고기나 생선 튀김, 샐러드, 습, 이런 거 빵이 나오는 코스고 가격은 한 50점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 이제 또 출신이가 이렇게 먹고 가자 그러니까 막 이제 또 욕을 하면서 임직원이 그러면서 그놈의가 꼭 소시랑을 피워놓은 것처럼 생긴 것을 주면서 밥을 먹으라는 거구나. 이 쇠시랑은 쇠스렁, 그러니까 이렇게 밥 까는 쇠스렁 같이 포크, 포크에 대한 반감을 표시한 거예요. 이 어르신이 이게 무슨 쇠스렁을 주면서 밥을 먹으라고 하니 안 간다. 그래서 돈을 어쨌든 1원을 굳힙니다. 윤직원은. 그러면 어땠을까? 그 난찌는 어땠을까? 이 삼국선이라고 하는 동아일보 30년대 작품인데요. 여기 보면 이제 그 두 남녀가 여기 지금 그 미스코시 백화점 앞에서 우연히 만나서 런치 세트를 먹으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자랑 이제 뭐 먹겠냐? 그러니까 최필수라는 남자인데 정혜 씨는 무얼 잡수시겠습니까?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뭐 이 남자는 되게 부잣집 남자예요. 나 런치 너무 질린다. 이 여자는 저는 팡과 밀크. 그랬더니 그거 가지고 밥이 되냐? 그러니까 팡은 빵과 밀크. 그 일하는 친구가 와서 바다를 바를까요? 발라주세요. 굉장히 고급의 그 서구적 취향을 보여주는 그런 경성의 모던보이들, 모던걸들, 그리고 부잣집 아들들의 그런 그 상황을 보는 거죠. 요거는 제가 이제 미몽이라고 36년 공개된 두 번째로 오래된 영화예요. 거기에 이제 백화점 장면이 나와서 잠깐 보여드리려고 갖고 왔습니다. 여기 백화점 식당에서 기린 맥주를 마시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요 여자는 이분인데 그래서 남자와 이제 뭐 이렇게 그래서 집을 나가가지고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되시면 그 한국 영상원에서 공개를 집을 나가서 남자 쫓아서 그 호텔에서 동거를 하고 그래서 이제 근데 남자한테 버림받고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네, 그래서 한번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살펴보셔도 좋을 것 같고 백화점에서 물건 사고 파는 장면이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보셔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시간 관계상 넘어가고요. 뭐 이런 장면들이 굉장히 소설에 많이 나와요. 이기영은 사실 우리나라의 그 카프 문학, 그러니까 사회주의 문학의 대표적으로 완성도가 가장 높았다라고 하는 작가고 결국은 월북을 해서 북한에서 대작가로 성공을 하는데 대부분 우리나라 작가들 중에 월북 작가들이 다 숙청당하거든요. 김일성의 다른 뭐라고 하죠? 남로당 쪽은 한국전쟁 이후에 거의 다 숙청을 당하는데 굉장히 성공한 대작가로 자리를 잡아요. 네, 이 고향이라는 작품을 보면 여기 이제 그 서울에 가 있던 애들이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얘기하면서 읍내로散歩가자. 그러니까 뭐 사주니? 그랬더니 연애사탕. 연애사탕이 뭐야? 초콜릿도 몰라? 막 이러면서 연애하려면 초콜릿 줘야 돼. 뭐 이러면서 이야기를 하는 장면을 또 하나 제가 갖고 왔어요. 그래서 이런 장면. 근데 그렇다면 차문화는 어떨까?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가 모던보이라고 하는 사람이 한국의 모더니스트 이상, 시인이자 소설가인 이상 이분입니다. 그리고 또 이 박태원 씨, 구보 박태원. 그리고 이 사람은 김소은 씨라고 시인인데요. 박태원은 사실 요 피로라는 작품보다 소설가 구보 씨의 1일이라는 모더니즘 작품으로 유명합니다. 이분이 바로 영화 감독 봉준호 씨의 외할아버지예요. 네, 근데 월북했었고 숙청 당했다가 다시 살아나가지고 말년에는 다시 이제 소설 작업을 하셨는데요. 이분이 이제 여기 이렇게 배경으로 있었던 곳은 낭낭파라라는 그때 당시 30년대 가장 핫한 다방이었어요. 어디였었냐면 덕수궁에서 조선 호텔 가는 그 길목 사이에 있었고, 요거는 이렇게 1층이 다방이고 2층이 이제 이순석 씨가 이걸 개업을 했는데 여기 작업실, 미술 작업실이었습니다. 네. 근데 이걸 나중에 이제 김현실 씨가 이제 이어받아서 영업을 했고요.
그러면 소설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이제 이 박태원은 보통 이제 자기를 투영해서 소설을 썼는데 여기 가서 이제 낭낭파라 가서 이 카페에서 일하는 노마가 레몬티를 갖고 와요. 그리고 오후 2시에 이곳에서 커피와 토스트를 먹으면서 2시간 지나 레몬티를 갖다 주기를 청하여 두었던 것이 틀림없다. 그러니까 미리 예약을 해놓은 거예요. 이거 먹고 2시간 후에 레몬티 갖다 줘. 그랬던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매일 가 있는 거예요. 거의 죽돌이. 그러니까 이태준 씨도 막 가면은 뭐 맨날 이 구보가 와 있었다. 호가 구보였거든요. 이상이나 구보가 와 있었다라고 했거든요. 그리고 길거리에는 이제는 한국 음식보다는 이런 라이스 카레 한 접시 15점. 여기 낭낭파라 커피도 그 10점. 그리고 토스트 15점. 이 정도 가격입니다. 자, 그래서 이 모던 경성의 일상입니다. 이게. 그렇다면 그 다른 서민들은 어땠을까? 부유층이 아닌 그 사람들은 사실 그 제가 항상 이제 이 일제시대 소설을 보면서 거의 막 눈물이 날 정도로 슬퍼요. 얼마나 극빈의 상황이냐면 재미있는 건 이제 역시 이상의 아주 절친인 김유정이 쓴 떡이라는 작품을 보면요. 이렇게 초반 그 소설의 처음을 시작합니다. 원래는 사람이 떡을 먹는다. 이것은 떡이 사람을 먹은 이야기다. 무슨 얘기냐면 옥이라는 7살짜리 여자아이가 주인공이에요. 근데 얼마나 가난하고 그 얘가 허기가 졌으면 일어나자마자 울면서 시작해요. 허기 때문에. 근데 일어나서 울면 아빠가 때려요. 인연이 죽지도 않고 왜 자꾸 먹을 걸 탐하느냐. 그러면서 근데 아버지도 일을 가야 되니까 일어나자마자 죽을 한 그릇 먹거든요. 근데 그 죽이라는 게 진짜 강좁쌀 죽이어서 거의 물과 다름이 없고 좁쌀이 좀 들어가 있는. 근데 아빠는 혼자 그걸 한 그릇을 먹는데 이 아이는 엄마랑 같이 한 그릇을 먹어요. 근데 그 한 그릇도 얘가 이제 너무 허기지니까 막 이렇게 막 먹으면 엄마가 좀 먹다가 숟가락을 놔요. 근데 그러던 아이이기 때문에 허기가 너무 이제 심하니까 얘가 계속 먹을 거를 찾아 헤맵니다. 그러니까 먹는 거밖에 낙이 없는데 먹을 게 없잖아요. 옆집에 개똥이 엄마가 그렇게 싫어해요, 오기를.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이 개똥이 엄마가 어딘가 가는 거예요. 근데 얘가 진짜 귀신같이 먹는 것에 대한 레이더가 발달한 거예요. 뭔가 따라가야 되겠다. 따라갑니다. 그 개울 건너에 이제 부잣집 잔칫날이었던 거죠. 거기 갔더니 이제 진짜 잔칫날이어서 그 고깃국에 입밥이라고 하는 그 뱃살로 지은 흰 쌀밥 같은 거죠. 그거가 있고 떡이 있고 막 그런 거예요. 근데 거기에 노랑저고리 입은 이제 10서너 된 작은 아가씨가 네가 그 잘 먹는다는 애냐. 무지하게 먹는데 그래. 너 먹어봐라 하면서 대접에다가 고깃국에다 밥을 딱 이렇게 쌀밥을 준 거예요. 입밥을. 그랬더니 얘가 이거를 거의 막 진짜 한 5분, 7분 걸려서 다 먹어요. 조그만 아이가. 근데 그러고 나는데 이제 배가 부르잖아요. 그랬더니 이 작은 아씨가 슬쩍 웃더니 찬장 가서 이제 이만한 시루팥떡을 줘요. 그러니까 덱석이 또 줘요. 얘가 또 망설이다 또 먹어요. 그러다 마지막에 주악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예쁘게 생긴 개성 주악이 나오니까 얘가 망설이다가 배는 진짜 여기까지 먹었는데 이 주악을 안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주악을 서슴지 않고 먹습니다. 근데 이게 도시 사람의 일로는 생각되지 않는 거예요. 요 조만한 아이가 그렇게 많은 음식을. 근데 그 이유는 이 하나 주의할 것은 일상 골아온 창자의 착각이다. 배가 불렀는지 골았는지 뭐 이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얘는 지금 몰라. 계속 먹을 것이 있으면 그냥 먹고 싶은 욕망, 그걸 맛을 보고 싶은 욕망이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오기는 집에 오자마자 쓰러집니다. 그래서 거의 이제 죽는다고 알아듣고 토하고 막 이제 막 난리가 난 거죠. 그러니까 의사에게 갔을까요? 그렇지 않고 그 선무당 같은 건달을 불러서 독경을 하고 그래서 죽어가는. 근데 결국은 이제 애가 죽진 않았는데 그런 슬픈 이야기입니다. 또 다른 한편을 볼까요? 김유정의 땡볕이라는 작품인데요. 이 이야기도 이제 시골에서 올라온 두 내외 부부예요. 근데 여기 보면은
소문을 잘못 들은 거예요. 서울에 가면은 고치기 어려운 되게 특이한 병은 병원에서 월급을 주면서 돈을 주면서 치료를 해준다더라. 근데 아내가 지금 이 산달이 한 지났는데 배가 이만해지는데 한 13, 4달째 배가 이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PC 특이한 질병이다 하고 병원에 데리고 갑니다. 근데 막 잘 걷질 못하니까 이제 지게에다 지고 이제 부인을 메고 가는데 가면서 그러니까 너무 땡볕이에요. 날씨는 너무 더워요. 근데 이제 참외를 팔아놓고 있는 아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채미 하나 잡숴보소 하면서 이렇게 팔고 있는데 딱 보니까 자기한테 사정이 있어요. 이 남자는. 근데 요게 여기 1점만 더 보태면 담배 한 갑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담배를 피워야 되니까 아내에게 참외를 안 사줘요. 어차피 병원 갔다 오면 돈이 생길 거기 때문에. 그래서 병원에 갑니다. 그런데 갔는데 진료를 하더니 이 아이가 사산돼서 뱃속에 수술하지 않으면 죽는다. 그러니까 내일이라도 돈을 가지고 오면 수술을 하면 이 아내는 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당연히 묻죠. 아니 돈을 준대는데 병원에서 월급 주면서 병을 고쳐준다던데요? 그러니까 그 간호사가 아니 그런 미친 병원이 어딨냐. 말도 안 된다. 내일 돈 갖고 오면 수술 시켜주겠고 수술 안 하면 죽는다라고 해요. 근데 당연히 이 사람은 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죽을 수밖에 없고요. 그러니까 이 이름이 덕순이거든요. 덕순이 이렇게 아내가 죽을 줄 알았으면 그 먹을 게 너무 없으니까 동네 닭이라도 훔쳐서 먹여줄 거이라고 후회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너무 더우니까 다시 아내에게 채미 하나 먹어볼 테냐. 그러니까 못 사줬던. 그랬더니 채미는 싫어요. 얼음 냉수 먹고 싶어요. 그러니까 남편은 이제 담배 사려고 했던 돈을 냉수로 이제 이렇게 사주고요. 그리고 다 먹고 나서 또 뭐 먹겠냐 했더니 외떡을 먹겠다고 해요. 그래서 그 사전으로 냉수를 사주고 이제 이 외떡 사주고 그렇게 먹이는데 이제 아내가 얘기를 합니다. 이제 후적거리면서 사촌 형님께 쌀 2대 꺼다 먹은 거 잊지 말아라. 이거 유언이거든요. 이제 자기 죽을 거기 때문에 수술하면 나을 수 있다는 거 알면서도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극빈한 사람들의 이런 삶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근대화가 굉장히 이런 경성과 이런 걸 모던 경성으로 만들었고 화려한 모던 보이들과 댄스홀 뭐 이런 거 백화점의 문명을 만들었지만 그 이면에 일제강점기에 그냥 일반 서민들 아주 뭐 그냥 보통이에요. 그냥 아주 하층민이 아니라 그냥 보통 사람들. 특히 김여정은 고향이 춘천인데 거기에 있는 사는 사람들은 그냥 완전히 지주 빼고는 다 이렇게 사는 게 일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현실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도 이제 항상 문학사를 가르치고 역사를 같이 공부하면서 이렇게 강의를 하면 눈물 없이 볼 수 없는 장면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이 악화일로로 가거든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여기 박완서 씨가 이제 쓴 부끄러움을 가르칩니다라는 76년작은 51년의 상황, 한국 전쟁의 상황을 막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학교를 졸업하기 전에 실제로 박완서 작가가 서울대에 1950년에 입학을 하거든요. 근데 입학식이 그때 늦어가지고 5월쯤 입학을 한다고 했는데 그 학교 몇 번 못 가보고 한국 전쟁이 일어납니다. 실제로. 근데 6.25를 만나서 여기 보면 피난민을 위한 밀가루 무상 배급 같은 게 이제 불규칙하게 있었어요. 유엔에서 주는. 그걸로 이제 연명을 했는데 봄이 오니까 먹을 게 없으니까 동생들하고 온종일 그냥 산과 들로 나무를 캐러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게 뭐 그냥 피난민들의 일상이죠. 다 먹을 게 없으니까. 그러다가 갑자기 산 너머에 부대가 온 거예요. 미군 부대가 온 거죠. 그러니까 갑자기 이상한 활기를 띠면서 아이들은 이제 산나물 넣고 끓인 멀건 수제비국에다 코를 들이대고 킁킁거리면서 이제 고기 냄새를 맡기 시작하는 거예요. 미군 부대에서 이렇게 고기를 굽고 이때는 보통 이제 미군 부대에서 한국 전쟁 당시에는 한 2끼 정도를 이렇게 먹고 점심 정도는 시레이션이라고 하는 그 깡통 전투 식량을 먹었는데요. 요런 냄새가 나는 거죠. 한 번도 맡지 못했던 그 육포기의 냄새가 막 이렇게 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이제 이 부대원들을 위한 여러 가지 집들이 생기고 미용실에서 파마를 막 해요.
그건 바로 이제 이 미군들에게 양공주가 막 탄생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마을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저들에게 신기한 달러를 얻어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레이션 박스 속에도 별의별 달고 향기롭고 고소한 레이션 박스에는 고기뿐만 아니라 뭐 간식, 초콜릿 이런 것도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거를 노리면서 이제 요 마을 자체가 막 들썩들썩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지금 요 소설의 그 주인공 엄마는 자꾸 딸에게, 첫째 딸에게 타말을 해라. 너는 왜 양키를 못 꼬시냐 그러면서 막 이게 막 푸시를 하니까 이 친구가 하는 수 없이 결혼을 하면서 도망가 버려요. 네, 그런 이야기입니다. 네, 그러면 부산은 어땠을까? 피난지는 어땠을까? 이게 대표적으로 이제 탈북 작가 그때 당시 이제 월 탈북은 아니죠. 월남 작가. 딱 그 한국 전쟁 당시에 우리 이제 그 LST라고 하는 거대한 피난 그 선을 타고 원산에서 부산으로 피난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호철 씨가 바로 원산에서 부산으로 피난한 피난민이고 그 장면을 굉장히 잘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이 소설 주인공은 그 완월동에 있는 제면소에서 딱 들어가서 이제 국수 볶고 배달하는 일을 하게 돼요. 근데 여기 일을 하면은 이제 월급으로 2만 원을 준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배달 3끼를 다 국수로 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너무 좋은 거죠. 그래서 이제 피난민이 이제 취업을 해가지고 여기서 일을 하는데 솥에서 처음 나오는 그 국수 맛이 집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자꾸 막 이렇게 주워 먹어요. 국수 삶고 나오면. 그러면서 이제 배가 고프니까 그걸 계속 이렇게 먹는데 그 이유가 사실은 이때 당시에 이 부산의 완월동이나 이런 데가 국수 산업이 엄청나게 발달을 했다고 해요. 그 이유가 그 유엔군들이 원조주는 밀가루를 가지고 국수를 이렇게 끓이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잘 팔렸고 굉장히 성업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갑자기 국수의 그 소비가 떨어져요. 안 팔리기 시작해요. 뭘까라고 했더니 이 부산 지역에 북쪽에서 온 피난민이 많아지면서 평양냉면집이 막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평양 냉면 타박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부산에 퍼지게 된. 그러니까 냉면인지 뭔지 때문에 밀국수가 안 나간다. 그러면서 다들 칭송하는 거예요. 평양냉면을. 싸운 것이 입안이 쩡하고 평양냉면 말이야. 이러면서 근데 뭐 어떤 애는 함경도 냉면이 더 맛있다, 더 신기하다. 거기 숭가타쿠리 그 녹말가루 넣어서 했는데 질기고 맛있다. 이러면서 막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소설들을 보면 그때 당시에 막 한국 전쟁기여가지고 굉장히 엄혹할 줄 알았는데 부산은 굉장히 활기가 넘치고 굉장히 뭐 이런 일상들 다양한 문화가 만나고 거기에서 굉장히 또 다양한 문화를 만들어내고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60년대로 가볼까요? 한국전쟁이 사실은 53년에 끝났지만 그 폐허를 극복하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려요. 60년대도 마찬가지인데 그렇지만 1960년대에는 사회부 혁명이 있었고 그 다음에 61년에 5.16 군사 쿠데타가 생깁니다. 김승옥이라고 하는 작가인데요. 굉장히 유명한 작가입니다. 어떤 평론가는 김승옥 작가에게 60년대 감수성의 혁명이다라고 그 명칭을 부여했죠. 서울 1964년 겨울은 딱 요 김승옥이 서울대 물리대에 입학을 해서 유학 생활을 하면서 소설가로 등단을 하고 살았던 그 시기고요. 여기 보면은 여기 소설의 주인공은 밤이 되면 할 일이 없으니까 이제 거리에 나타나는 선술집 같은 거에 막 그냥 가는 거예요. 일이 없으니까 거기 이제 오뎅과 군참새 그리고 이 술 뭐 이런 거 몇 가지 정종 뭐 이런 거 맥주 이런 거 파는데 요런 그 청계천 일대 포장마차 굉장히 많았다고 해요. 근데 최근에도 저는 이제 군참새를 파는 곳을 본 적이 없는데 종로에 군참새집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손술집에서 만나서 이제 여기 소설 속에 나라는 인물과 안이라는 대학원생 그리고 어떤 아저씨 35살 정도 먹은 사내가 그냥 선술집에서 만나서 얘기를 하면서 쓸데없는 잡담하고 이런 걸 보여줘요. 이게 바로 이제 특히 60년대부터 시작한 도시화, 근대화 그러면서 익명성의 탄생이죠. 내가 누군지 고향 사람은 아니어도 그냥 아무나 그냥
술집에서 만나서 얘기하고 잡담 나누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대학원생하고 아니라는 사람하고 나는 그 규칙을 알기 때문에 굉장히 피상적인 얘기를 해요. 농담하고 뭐. 그런데 이 30살, 5살짜리 아저씨는 아직 그 도시 문명에 익숙해지지가 않아서 무거운 얘기를 갑자기 꺼내요. 오늘 아내가 죽었습니다. 되게 부담스럽죠. 근데 그 아내가 뭐 장례를 치를 수가 없어서 병원에 시체를 팔아버렸습니다. 충격적이죠. 그러니까 약간 뜨아한데 그러니까 계속 같이 있어 주세요. 오늘 그 아내 시체 판 돈을 다 써야 됩니다. 그래서 청요리집에 이제 같이 중국집에 가서 먹자. 그러니까 쭈뼛쭈뼛 싫어하면서도 따라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통닭을 시켜 먹어요. 그게 저는 좀 이상한 장면인데 물론 이제 이 남자는 그래서 나중에 못 가게 막 해가지고 여관에 담을 하나씩 잡고 자는데 다음날 일어나 보니까 자살한 채로 발견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도시적 삶의 그런 뭐라고 할까요? 무심함. 그 대학원생 아는 이 남자가 자살할 것 같고 위험하다는 걸 알고 있는데 그냥 엮이기가 싫은 거죠. 그러니까 이 남자가 발견되기 전에 그냥 여관을 둘이 빠져나오면서 끝나는 소설입니다. 그래서 요 시대의 이 겨울, 사실 계엄 선포가 있었던 해거든요. 이때가 박정희 대통령이. 근데 그때 그 엄혹함, 그러니까 약간의 그 서로 뭔가 관계되기 싫은. 그래서 이 도시 사회에 적응해가는 도시의 비정함과 뭐라고 할까요? 개인화 이런 걸 보여주는 소설입니다. 네. 다음은 이제 현대로 동시대로 넘어왔는데요. 당연히 이제 한강을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제가 한강의 작품을 좀 가지고 왔습니다. 네, 사실 한강은 채식주의자로 유명하지만 그 이전에도 이제 먹는 것에 대한 그 소설 혹은 식물로 변신하는 여성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런 일상에 계속 우리가 뭔가 폭력의 문제나 욕망의 문제를 많이 다루어 왔어요. 한강의 그대의 차가운 손은 2002년 작품인데요. 여기에는 섭식장애를 앓고 있는 여성이 등장을 합니다. 이제는 이때부터 어떻게 보면 80년대부터가 음식이 가난의 상징이 아닌 그 이전의 소설들 보면 진짜 허기와 생존과 이거였다면 이제 90년대 특히 90년대 이후부터 이 음식이라는 건 드디어 허기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정체성의 문제고 취향의 문제고 어떻게 보면 나를 보여주는 그런 표상으로 작용을 하는데 이 섭식장애가 이 엘이라는 여성은 그 폭식증과 거식증을 같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몸을 40kg를 찌우는 왜 그랬냐 하면 사실 을붓 아버지가 폭행을 했기 때문에 성폭행 때문에 그거에 대한 저항의 방어 기제로 막 몸을 어떻게 보면 그게 이제 을붓 아버지에 대한 저항도 있지만 나에 대한 혐오죠. 내가 왜 가만히 있었을까라는 피해. 그래서 그렇게 반복을 하는 거예요. 막 찌고 있다가 그 좋아하는 남자가 대학교에서 생기면서 갑자기 살을 쫙 빼요. 그러니까 막 칼로리 계산하면서 막 음식을 독약처럼 막 이렇게 막 이렇게 봅니다. 근데 그러다가 한번 정신을 잃으면 진짜 엄청난 걸 미친 듯이 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몸이라는 게 음식이라는 게 결국 여기에서는 진짜 생존을 위한 어떤 것이 아니라 나의 그 심적의 불안이나 공포나 불안이나 허기 같은 것들을 다 상징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작품들 그리고 대표적인 이제 이번에 그 맨부커 인터내셔널과 그리고 이제 노벨문학상을 탄 채식주의자는 사실 2007년에 단행본으로 나왔고 그 이전에 발표된 연작 소설입니다. 바로 그 이 주인공 영희가 이 커다랗고 시뻘건 고기 덩어리를 에 대한 꿈을 꾸면서 채식을 거부하는 이야기죠. 근데 요 채식을 둘러싸고 요 가족들의 반응은 다들 왜 육식을 안 해? 여기 보면 이 꿈이거든요. 이거는 그 여자 주인공이 꿈을 꾸는 거예요. 근데 어렸을 때 아버지가 자기를 물었던 개를 때려 죽인 적이 있어요. 근데 그거에 대한 트라우마도 있고 이런 고기들 막 피 이런 것들에 대한 꿈을 꾸면서 이제 고기를 못 먹게 되는데 가족들은 지금부터 그 채식인지 뭔지는 끝이다. 이거 먹어라. 없어 못 먹는 세상도 아니고 무슨 꼴이냐 하면서 막 음식들을 펼쳐놓으면서 막 먹으라고 권해요. 너 때문에 남편도 못 챙겨주고 그게 무슨 일이냐.
결국엔 계속 권하고 이 여성은 질병 보듯이 막 계속 이렇게 먹는 것을 강권하다가 아버지가 결국은 이게 딱 고기를 젓가락으로 이렇게 내밀다가 아버지 저는 고기를 안 먹어요라고 하니까 결국 때립니다. 딸을. 다 큰 딸은.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채식주의자에서도 그 폭력의 문제를 음식과 결부해서 이 우리가 알게 모르게 육식이라는 것은 결국 남을 해하는 거고 현대 문명이 가지고 있는 인간의 파괴적인 본성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거부하는 이런 걸 통해서 어떻게 보면 저항으로 나아가는 그런 양상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저는 한강 작가가 항상 민감한 것이 폭력의 문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강 작가는 남을 해하지 않고 뭔가 생존하는 그런 식물을 굉장히 동경해요. 그래서 이 채식주의자에도 나무가 되고 싶어하는 이 주인공을 보여주는데 실제로 내 여자의 열매 같은 작품에서는 아내가 식물로 변합니다. 햇빛과 물만으로도 자족할 수 있는 식물이 되기를 꿈꾸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폭력에 대한 고발을 하는 작품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네,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보여줄 드릴 작품들은 좀 재미있는 작품들을 2개 갖고 왔어요. 이것도 2009년에 나왔던 1인용 식탁인데요. 이 단행본 중에 한 편의 작은 소설이 제목이 1인용 식탁입니다. 주인공의 이름은 근데 5인용입니다. 회사에서 맨날 밥을 같이 먹고 싶은데 자기가 밥 먹을 때가 딱 끝나면 사람이 다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은근히 따돌림을 당해서 밥 먹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먹는 게 지겹고 두렵고 그러다 보니까 혼자 먹을 수 있는 패스트푸드 같은 것만 이렇게 좀 먹고 하다 보니까 위가 망가졌어요. 근데 어느 날 전단지를 받게 돼요. 혼자 혼밥 학원. 근데 거기 가서 이제 이렇게 뭔가 수업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식탁 앞에서 팬 대신 젓가락을 들고 이제 수업을 받는데 40분 동안 수업을 듣고 다시 이제 회사를 오는 이 혼밥 단계 1단계 커피숍, 빵집, 패스트푸드 그다음 2단계가 이탈리안 레스토랑 3단계가 결혼식 돌잔치 4단계가 고깃집, 횟집 이제 5단계가 돌발 상황인데 이 돌발 상황은 나중에 이 시험을 수료증을 얻으려면 밥을 한 10군데 정도의 이제 루틴하게 가는 식당을 적어내면 거기 하나 이제 시험관이 있어요. 테스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아는 동창을 만나게 하거나 뭐 여러 돌발 상황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부끄러운 전 여친을 만나거나. 그러니까 음식마다 그 리듬을 정해줘요. 강약, 중강약 뭐 이렇게 국 한 번, 밥 한 번. 나중에 수료를 못합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 다시 혼자 먹게 되는 게 자유인 것 같았으나 결국은 무리를 꿈꿨구나라는 걸 보여주면서 소설은 끝나고요. 그리고 마지막 이제 SF가 너무 요즘 유행이기 때문에 SF 이게 다양한 감각의 탄생이라는 제목을 정했어요. 이 책은 최근 이제 우리나라 문단계를 휩쓰는 SF를 선도하는 가장 그 유명한 작가고요. 이번에 2022 개정 교육과정에 김초엽 작품이 문학교과서에 다 들어갔습니다. 네, 그 정도로 열풍적인데요. 여기 보면은 이제 다양한 미각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초미각자라고 해서 미각을 너무 잘 느끼는 어떤 인물이 나오고 다른 이 다영이라는 인물은 미각의 둔한 아주 맛을 모르는 친구예요. 근데 어느 날 그냥 휴게소 갔다가 우연히 어떤 식당에 들르게 되는데 그 사장님이 초미각자라는 거예요. 뭘 먹어도 다 느끼는데 맛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식품 연구를 위해서 게사료도 연구하고 막 여러 가지를 이제 연구를 하다가 결국은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됩니다. 엄마가 어느 날 얘기하는 거야. 아, 그렇지. 우리 입맛에 지구인들의 음식은 안 맞을지.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외계 생물학 기초 교재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서로 다른 환경에서 진화했다면 미각이 매우 다를 것이다. 미각은 모든 감각 중에서도 문화와 환경에 따라 가장 다르게 발달하는 감각이다. 그러니까 계속 내가 지구의 입맛은 안 맞았던 거예요. 단백질의 그 합성 그것도 다르고. 그래서 엄마는 맨날 영양제 같이 보이는 캡슐을 먹었고. 그래서 이 친구의 꿈은 결국은 지구인과 우리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음식을 개발하는 게 이 셰프의 꿈입니다. 그래서 이 미각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다시 생각하게 하는 재미있는 소설이어서 최근에 이런 소설도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제가 이제 일제시대부터 최근에 나온 이런 21년 작품까지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이렇게 좀 소설이 굉장히 하찮아 보이지만 인간의 욕망과 문화와 모든 것들을 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강의가 좀 재미있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